야, 얘들아, 중세국어 이제 지난주에 고대국어 끝나고 중세국어 1,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해 할 건데 제자 원리가 뭐야? 뭐 한 원리가 제자 원리야? 어? 어? 네? 제자 원리가 뭐고? 제, 상제하다. 자, 글자. 글자를 만든 원리가 제자 원리죠. 보세요. 중세국어는 그러니까 고대국어가 통일신라 때까지였으니까 중세국어는 고려와 함께 시작되죠. 자, 중세국어는 봐봐.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 그리고 이거는 국사의 기준하고도 비슷하다 했으더라. 임진왜란 이후가 근대. 근대 시민의식의 성장.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근데 그러면 대부분의 지분이 얘들아 고려 때네? 그치? 그 중세국어는 이 중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이제 국어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 훈민정음 창제가 있는데 이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중세국어 전기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자료가 없지. 어? 고대국어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지. 그래서 전기는 대체로 고려시대고, 후기는 조선시대 전반기지. 그치, 얘들아. 세종이 몇 대 왕이지? 4대 왕이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지. 조선 전기, 그러니까 전기, 아니,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이후가 이제 조선시대 전기죠. 임진왜란 전까지가. 자, 근데 봐봐. 전기 중세 국어는 자료 부족.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대 국어랑 똑같아. 하지만 후기 중세 국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자료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기사로도 봤는데 얘들아, 책 대여점도 생겼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서 책 빌려보는 거야. 인기 있는 소설들 있잖아. 그리고 그 책 사진도 나와 있는데, 책이 이제 전부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한 이제 붓글씨로 쓰여 있는 저게잖아. 근데 책 앞장이랑 뒷장에 낙서가 돼 있어. 근데 옛날 사람들 낙서하려도 되게 정성이 필요하지. 진짜로 붓을 잡고 낙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낙서가 뭐 내용이 뭔지 알아? 책방 주인이 책값을 너무 대여료를 비싸게 받는다면서 패드립을 쳐놨어. 그 부모를 욕하고 있어. 그런 흔적도 훈민정음이 있기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양반들이 막 편지 쓰는데 한자로 써가지고 우리 다 뭔 소린지도 모르고 박물관 가서 조상들의 문서라고 하는데 뭔지 한 개도 모르잖아. 그러나 훈민정음 이후에는 얘들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이제 저기 정조대왕이 아기 때부터 한글로 쓴 텍스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어릴 때 원손일 때, 그다음 세손일 때, 그다음에 나중에 그 캐릭터가 성장해서 대왕이 됐을 때 한글 글씨체가 점점 달라지는 걸 여기 있는데 지금 앨범을 켜야 돼서 보여줄 수가 없네. 이따 볼게. 그게 네이버 내가 어디서 찾았는지 알아? 네이버 카페 정조 팬클럽 있어. 정조 팬클럽 있더라. 자, 밑에 보세요. 훈민정음 창제 배경. 훈민정음은 자, 나란말 딱 이거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시험범위 들어간 사람 있잖아. 선생님이 맡았던 방배 이제 자음모음 하면서 훈민정음 창제도 건드렸고 세화도 이번에 시험 봤다며. 근데 잊어버리지 마. 고등학교 때 또 나와. 그때는 이제 세종아지 훈민정음 외워야죠. 우리나라 고일들을 무조건 수행평가 나란말 쌈이 등기계에 따라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외워. 근데 방금 선생님이 무슨 주문처럼 한 말이 이거야.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하고 달라서 한자. 그 당시에 문자라고 하면 한자밖에 없잖아. 한자와 서로 맞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시작해. 이거 세종이 직접 쓴 거야. 세종이 직접 그 창제 저기를 밝혀놨는데 배경 첫 번째. 한자는 우리말하고 안 맞는다. 아무리 무슨 이두, 서기체, 향찰 다 동원을 해봐도 안 되겠다. 또 하나, 니네 그래 저기 뭐 예비 6학년 예비 6학년이래. 예비 중1 때부터 우리 중급 한자 죽어라 했지. 그때 이미 뼈저리게 느꼈지. 한자는 뜻글자라서 새로운 사물이나 얘들아, 새로운 사상이 생기면 글자가 또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가짓수 늘어나는 건 그렇다 쳐. 그걸 언제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있어? 그니까 중국이 문맹이 많잖아. 그리고 그게 국가 경쟁력에도 아주 큰 장애가 되잖아.
그 사람들 문자 보낼 거 생각해봐. 얘들아, 니네 혹시 뭐 중국어 하는 사람 있냐? 문자 보내는 것보다 얘들아, 거기에 성조는 어떻게 표현해? 중국어에 성조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성 메시지 보내고 항상 전화기 들고 말이 더 빠르니까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다고 하죠. 뭐, 나 중국어 잘 모르는데 어디서 들었어. 그래서, 근데 우리는 봐봐. 투지폰 때부터, 얘들아, 투지폰은 1부터 0까지에다가 별표랑 우물 정자, 키가 12개 있지? 12개 맞아? 1부터 0이니까. 12개에다가 문자가 다 들어가. 그래서 그 12개의 키로 그냥 우리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어. 장난 아니죠, 진짜. 우리가 진짜 너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문자를 쓰고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짱이야, 짱. 자, 근데 그 창제 배경에는 몇천 년 동안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죠. 자, 창제 정신은 그래서 세 개야. 중학교 때는 세 개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 이제 실용 정신이라고 하나 더 그냥 추가하는데, 자주 정신 봐봐. 우리의 말은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애민 정신. 얘들아,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고, 애민 정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이죠. 이게 또 킹 갓 세종이라고 불리는 이유야. 얘들아, 인류의 역사에서 왕이 백성이 불쌍해서 문자를 만든 사례는 세종밖에 없어. 진짜로. 그리고 니네도 알걸? 야, 반에서 반장을 하나 해도 애들이 멍청해야 다루기 쉽지. 멍청해야 내 말 잘 듣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주장 같은 거 없잖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니네도 그랬을 거, 어릴 때는? 뭘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니네도 글을 알고 책을 알고 이제 뭔가를 읽고 지식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내 주장이 생기잖아. 근데 세종은 그걸 뛰어넘었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백성들을 어여삐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여쁘다가 불쌍하다 했잖아. 이 어여쁜 것들아.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도 그 문자가 세계 최강이야. 그냥 뭐 탈인간급의 캐릭터라고밖에 볼 수 없어. 그 다음에 실용정신은 누구나 쉽게 익혀서 그렇지 가능하지. 선생님 옛날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는 한글을 혼자 깨우쳤다고 부모님이 증언하신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릴 때 지 형이 글 배우는데 한글 배우는데 옆에서 그럼 니네도 어릴 때 막 집에 한글 배울 때 막 그런 기억 니은 막 이런 거 막 붙어 있어 알록달록한 거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히 쓴다. 근데 이 정신이 언제 진짜로 빛을 발했는지 알아?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부터죠. 옛날엔 사람들이 펜을 잡아서 써야 되고, 뭔가 책만으로 읽기를 할 때는 하루에 한 시간도 책을 읽거나 문자를 쓰거나 하지 않는 어른들도 많았잖아. 학생들은 하지만. 근데 지금은 한마디도 안 하고 문자만 하는 사람들도 많죠. 세종 덕분이죠. 그치? 자, 그러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보면, 훈민정음이 28자인 건 여러분들 다 알 건데, 자음이 더 많아. 자음은 17자고, 모음은 11자야. 근데 잘 보면 대부분 다 익숙하죠? 지금 안 쓰는 게 4개 있어. 자음 3개. 자, 얘 이름은 여린, 히읗.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얘는 위에 이렇게 이거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신할 때 이거 애들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무슨 과수원 표시라고 하고, 야, 지금 무슨 사회시간이냐? 옛 이응. 옛 이응. 여기 이응은 따로 있고 얘보다 위에 이렇게 저가 길어. 요거야. 이 뭐야. 열쇠 구멍같이 생겼어. 옛 이응. 그 다음에 여기 세모. 반치음. 그리고 우리 시조 외울 때 시암기 저기에 익숙한 아래야. 요 네 개. 예디응, 반치음, 여린, 히읗, 아래야는 사라졌다. 근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진 순서대로 근데 쉬워. 얘들아 그냥 미리 알려줄게.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어. 고등학교 때. 10원을 가지고 어머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남았다. 이게 사라진 순서야. 여린 히읗이 제일 먼저 사라져. 그래서 만약에 텍스트가 막 랜덤으로 섞여 있는데 여린 히읗이 있다? 제일 오래된 문서인 거지. 그리고 아래아는 지금 제주도에서도 사실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일제강점기까지 남아 있었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는 이거 아로 읽잖아. 참크래커잖아. 맛밤이잖아. 마트에 있잖아. 아래아. 근데 제주도에서는 오로 읽죠. 그래서 공항 가면 뭐로 써 있어? 딱
혼저 옵서 예라고 쓰여 있죠. 제주도에서는 오로 읽죠. 하지만 아무튼 둘 다 맞아. 그 다음 자음의 제자 원리 볼게요. 자음이나 모음이나 기본자가 있어. 근데 기본자는 전부 상형의 원리야. 상형이라는 거 알지? 상형 문자. 뭔가의 모양을 본뜬 거죠. 근데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어. 근데 우린 다 발음 기관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뭐 누구는 구강 구조가 뭐 좀 다르고 누구는 혀가 길고 누구는 짧고. 근데 다 있긴 있죠. 그 모양을 본뜬 게 자음의 기본자 5개다. 그래서 기억을 발음할 때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옆에서 본 거. 니은은 얘들아 느느느 할 때는 이거 혀끝 소리잖아. 혀 끝하고 윗잇몸이 만나야 되잖아. 그 모양을 표현한 거고 정면에서 이거 그래서 한자로 입 구자지. 발상이 똑같은 거지. 입의 모양이고 이는 얘들아 이렇게 윗니 아랫니 이렇게 보기도 해.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어. 그래서 그거 이제 90도 오른쪽 회전. 그래서 이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 의 모양이라서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오, 니음. 그럼 5개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 글자를 늘리는데 두 번째 방법이 획, 추가하다. 획 추가. 획의 원리는 그래서 뭐에 따라서 획을 추가 한 줄씩 더 긋냐? 소리가 세짐에 따라서. 그래서 봐봐. 기역보다 센 게 키읔이야. 가획한 거지. 그 여기서 끝이야. 니은은 디귿 다음 티읕이야. 아주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그 위치에 소리하는 애들이 위치는 같은데 소리가 сед을 때마다 한 줄씩 더 그은 거야. 그다음 미음은 비읍, 피읍, 시옷은 지읒, 치읒, 이응은 여린 히읗이 지금 안 쓰지만 여린 히읗 다음에 히읗. 그래서 총 5개, 5개, 4개, 14개인데 아까 참 17자랬지? 빠진 3개가 있어. 그 3개, 리을과 반치음과 예디응은 가획의 원리라고 안 해. 근데 사실 가획이 된 것처럼 보여. 얘들아, 리을은 디귿에서 시작했을 것 같지? 반치음은 시옷에서 그 뿌리가 있을 것 같지? 시옷에? 예디응도 이응에 뿌리가 있겠지. 근데 소리의 색이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뭐라고 불러?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나와, 얘들아. 이체자. 이체라는 게 얘들아, 다른 모음. 다른 모음. 이국, 다른 나라, 이성, 다른 성별, 이체, 다른 몸. 그래서 이체자 세개는 이거 시험 범위에 저기 하면 그냥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리을, 반치음, 뭐야, 예디음. 다음. 그 밖에 또 어떤 식으로 저기를 썼냐면 병서는 옆으로 나란히.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그래서 니네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잖아, 얘. 쌍디귿으로 읽으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건데 위에 잘 보면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에 주로 썼어. 자, 이게 자음이야. 그럼 이제 모음. 모음의 기본자도 상형. 근데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떴잖아. 모음은 짱이야. 모음 장난 아니면 얘들아 스케일이 하늘 땅 사람이야. 그걸 삼재라 부르거든. 천지인 들어봤지?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어져서 굉장히 철학적인 온 우주가 담겨 있는 문자라고 해. 자, 그래서 천은 하늘의 둥근 모양 아래야. 지는 땅의 평평한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이. 요 3개야. 기본자 끝.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합해서 1단계 초출. 자, 합성의 원리인데 얘들아. 합성의 원리는 아래아가 무조건 필요해. 아래아가 필수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봐 얘들아. 아래아와 을을 결합을 하면 봐봐 의 있지.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이지. 자, 이래서 탄생한 문자 오와 우. 그 다음에 이는 어랑 아. 끝. 1단계 초출자 4개, 오, 우, 어, 아. 그 다음에 재출자는 다시 한번 얘네를 아래아를 붙이는 거야. 재활용하는 거야. 그럼 뭐겠어? 요, 유, 여, 야. 끝. 11개. 기본자 3개, 초출자 4개, 재출자 4개 해서 기본자 11개는 아래아, 의, 그 다음에 오, 우, 어, 아, 요, 유, 여,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아래아랑 결합해서 오, 우, 어, 아, 제출자는 또 한 번 아래아를 초출자에 찍어서 요, 유, 여, 야.
근데 11개 말고 또 모음을 합쳐서 썼는데 그게 합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합성이고 여기는 합용이라 선생님도 가끔 헷갈려서 두 개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용의 원리는 합쳐서 사용한다는 거죠. 이미 여기 기본자 11자를 합쳐서 기본자가 아니라 그 훈민정음의 11자를 합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 와는 뭐겠어? 오 더하기 아지. 그치? 얘 발음이 막 이런 문자도 있었는데 이제 발음이 궁금하긴 하죠. 근데 알아낼 방법이 없죠. 이것도 그냥 요랑 야를 빨리 말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고. 자,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 표기 방식을 볼게요. 훈민정음은 자음 따로 있고 모음 따로 있는데 이거를 발음할 수 있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 쓰기를 해. 그래서 우리말로는 모아 쓰기고 한자로는 합쳐서 쓴다고. 합자야, 합자. 그래서 봐봐. 사실은 학교는 히읗, 그래서 옛날에 애들이 일제강점기에, 아니, 일제 그 이후에 한글을 어떻게 훈민정음을 쓸 것인가 가지고도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음절로 쓰고 있지만 정말로 모아쓰기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쓰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대. 근데 이렇게 쓰여 있으면 책을 읽는 속도가 지금보다 느려지겠지, 확실히. 지금은, 이러면 어디까지가 받침이고 어디까지가 뒷말이 초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발음할 수 있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 쓰고 있죠. 채시오 고개 떨어지는 줄. 자,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받침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근데, 야, 로마자 영어로 봐봐. 여기 스쿨이라고 쓰여있어. 이런 걸 풀어쓰기라고 해. 풀어쓰기. 받침 없잖아. 일본의 가나도 옆으로 쓰잖아. 한자도 옆으로 쓰잖아. 그치? 우리는 모아쓰기. 자, 그래서,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 특징. 무조건 중성의 모음이 들어가야 발음할 수 있다. 초성 없어도 된다. 받침, 종성 없어도 된다. 그러나 모음이 없으면 절대 발음 못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 반 애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맨날 맨날 강조해가지고 받침만 이응이죠?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음 하나는 음절을 이룰 수 있어. 우리 반에 모음 하나로 이름 음절 들어가 있는 사람 송유나 유, 오지우는 두 개나 있어. 오우, 유다감 유, 유재현 유, 이하진이, 이지민이 이제 없어. 추은유 유. 그쵸? 이게 모음 하나로 된 저기 음절, 그 다음에 그 밑에 받침이 있는 거. 모음 더하기 점. 그래서 이건 이 더하기 비읍이고, 얘 야 더하기 기억이고, 이건 어 더하기 기억이고, 그죠? 자음 모음은 이제 알지? 치읓 더하기 아, 비읍 더하기 에, 시옷 더하기 오고. 자음 모음 자음은 가장 꽉꽉 채워 넣은 형태죠? 미음, 어, 기억. 티읕, 오, 이응. 시옷, 아, 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성은 이응이 아닙니다.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두기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그려놓는 거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음절 단위로 구분하기가 쉽고 한자와도 섞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 봐봐.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 이미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종성은 받침이고 초성은 여러분 잘 아는 그 초성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한자는 종성, 즉 받침은 초성에 쓰는 자음을 그대로 갖다 쓴다. 다시 말해서 받침용으로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억부터 히읗을 초성에도 쓰고 받침으로도 쓰고 심지어 받침으로 두 개 이상도 쓰잖아. 그게 이때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자 수가 쓸데없이 늘어나지 않고 딱 있을 만큼만 있는 거 가지고도 그냥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자, 날개 문제 5개 시작.
뜻 글자. 우리 한글이나 알파벳은 표음 문자. 소리 나타내는 문자. 다섯 문제 다 했어요. 불러도 됩니까? 불러볼게요. 1번, 3번. 이건 지금 얘기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문맹률이 세계 최저인 거 알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에 왜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나이 드신 여자 어른들 중에는 읽고 쓰기를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옛날 국어책에는 그런 분들의, 그런 할머니들의 수필이 실린 적도 있어. 그 은행 ATM 가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글 모르는 거 알게 하기 싫어가지고 막 괜히 아는 척하고 그러다 잘못 뽑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자, 그 다음에 2번. 아니지, 1번 참, 1번, 2번이죠. 1번, 2번이고, 에? 아니, 1번이 2번이고, 2번은 4번이고, 2가 아니라 혀고, 아니, 혀가 아니라 2고, 3번은 5번이고, 4번은 3번만 기본자고, 나머지 추출자죠. 3번이고, 5번은 4. 없어서, 땡, 있어서. 됐지, 얘들아, 확인 문제. 쉬워. 확인 문제도 쉬워요. 15문제. 상무는 나라를 지키는 정신.
근데 한 금요일에 왔다고? 나 금요일에 있었는데? 밤에? 그러면 어디 상담실에 있나? 아무도 없을 때 교실에? 어디 가질 않는데. 여태까지 정말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록이 깨지게 생겼네. 네, 뭐. 없어져도 본인, 본인 뭐. 그렇게까지를 자기가 못 챙겨가도 선생님이 까먹고 못 줬는데 자기가 달라고 안 해도 괜찮아. 음. 11시 밤에? 음. '다 했어? 다 못한 사람? 없네. 1번, 3. 뭔 문화적 침입이요. 그 다음에 2번, 4. 얘들아, 저기, 상무 정신은 그, 진짜로 왜 군인, 그, 스포츠 저기 팀 중에 군인 팀이 상무 팀이거든? 그 상무는 호국 정신, 나라를 지키는 정신, 그리고 아니, 창조 정신이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될 건데,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딱 그 부분 때문에 그래. 4번이야. 그 다음에 3번은 1, 4번은 4, 2야, 2. 아이고. 그 다음에, 혀 아니고 2. 5번에 2, 6번 3, 7번 1, 8번 2, 그 다음에 9번 2, 10번 세로 쓰기니까 2, 11번 5, 12번 2, 13번은 3, 14번은 뭐야?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다음 15번 4. 됐죠? 잠깐만. 네. 그 전에,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문학 분량이 좀 많아졌는데, 문학사를, 그러니까 근대, 현대 문학의 역사를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옛날 중3들이 시험을 보던 게 있었어. 그래서 소설도 10년 단위로, 1910년부터 이제까지 한 60년대, 50년대까지. 그다음 소설도, 시와 소설을 그렇게 나눴는데, 어차피 시와 소설은 다 시기가 같으면 그 트렌드도 비슷하죠.
그 시만 우리가 먼저 볼게. 얘들아, 1910년대부터 광복 이전이니까 1945년까지겠지. 즉, 일제강점기죠, 이때는.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 그래, 36년이잖아. 우리가 일제강점을 겪은 건 36년 동안인데,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인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딱 태어나던 해에 한일합방이 됐으면 36살 때 광복이 된 거니까. 길죠. 근데 이때는 우리의 그 몇천 년의 빛나는 역사의 가장 암흑기, 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민족사의 암흑기고 사실 독립도 스스로 쟁취하지 못했죠. 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차별 아주 강압적으로 시행을 했고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냐면 얘들아 채만식의 이상한 선생님 기억 나왔나? 이상한 선생님 성은 뭔 선생님? 박, 그래, 박. 뼘박, 한 뼘, 키가 한 뼘이라 뼘박. 박 선생님. 근데 그 배경은 초등학교잖아. 근데 어떤 일을 해. 애들한테 우리말 못 쓰게 하잖아. 우리말, 우리 글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슷한 때를 배경으로 한 게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기억나지? 박적골. 개성에서, 엄마가 나랑 오빠 둘만 데리고 서울 진출해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그 나의 증언이 있잖아. 우리 집만 창씨개명 안 했다고 일본 선생님이 너한테 불이익 주지 않냐고 엄마가 물어봤었고 나한테. 그다음에 일본이 막 전쟁에서 잘 나갈 때는 애들한테 전국의 초딩들한테 고무공 돌리고 막 그러더니 일본이 점점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생필품이 배급제로 바뀌고 고무신이나 뭐 먹을 것 같은 거 추첨해서 나눠주고 그랬다는 얘기 기억 날 거예요. 근데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 그 딱 10년 만에, 식민지가 된 지 10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후에 일제는 무력 정책을 기조를 바꿔서 문화 정책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되게 어, 달라진, 아무튼 그랬지만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변화를 보여서 잡지나 신문 등을 자유롭게 창간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아까 박안서 소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망하기 전에 가장 태악을 부리죠. 그래서 40년대 들어서는 아주 최악이야, 최악. 일제는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하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 국어책에 이중섭의 전기문이 있어서 선생님이 아는 건데, 이중섭 같은 사람은 한글 자음 모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못 쓰게 하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거는 그림이니까 뭐라고 못할 거 아니냐. 자, 또 신문과 각종 그냥 한마디로 언론의 자유를 그냥 없애버린 거죠. 원래도 없었지만. 자, 그래서 우리 문화를 뭐 그 옛날 그 국어책에 나온 무궁화에 관련된 수필에도 나온 얘기인데 무궁화를 수놓아서 집에 가지고 있는다. 엄청난 범죄였대. 그게 일제강점기에는. 그만큼 이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지. 자, 1910년대 보면 이때 얘들아 신채시와 신소설이라는 게 등장을 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가 나눠지잖아. 그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아니 다다음 주나. 자, 갑오개혁이 국어에서는 가보개혁 이전이 다 고전 문학이고, 가보개혁 이후가 현대 문학인데, 그러면 딱 디데이 정해놓고 가보개혁 일어난 날, 그 전까지는 다 고전했다 갑자기 다음날부터 아주 스타일이 다 달라져가지고, 현대 문학이 됐겠냐? 그게 진짜 겠냐? 아니지. 니네도 마찬가지. 과도기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도 인생의 과도기야. 뭐에서 뭐로 가는 과도기야? 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니네가? 아, 니네 이미 청소년이야. 그치? 애에서 어른으로 가는 과도기라 지금 몸과 정신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상한 짓들 막 하잖아. 몸은 어린인데 정신이 애잖아. 보통 그렇잖아. 반대도 있지만. 그래서 신체시라는 게 바로 그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야. 그래서 아까는 글자에 이체 잘하고 있었지. 선생님이 이체가 다른 몸이랬지. 신체는 뭐야? 새로운 몸이야. 그 새로운 스타일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타일의 시가 등장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자유시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옛날 고전 같이 보여. 근데 당시 사람들에는 꽤 신선한 최초의 신체시 이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이런 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신체 시보다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자유시에 더 가까워진 시들이 등장하고
주요 작가는 김억과 주요한 등인데, 김억은 김소월의 스승이었어. 그래서 김억과 자 주요한의 불놀이는 좀 역시 최초의 시리즈를 최초의 시리즈에 들어가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최초의 자유시로 보고 있어요.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 최초의 자유시는 주요한, 최초의 현대소설은 뭐 이광수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진짜 그 설명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다 외우는 거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또 하나 황순원의 학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다 아는 그 성삼이랑 덕자 나오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0년대는 이때 운수 좋은 날이 나와, 얘들아. 운수 좋은 날이 무슨 주의 소설이었지? 아는 사람. 바로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게 소설의 트렌드였고, 시는 뭐냐면 사회주의. 그러니까 약간 소설하고 결이 비슷하지. 사회주의 이념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지향하는 문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카프야. 카프는 뭐의 약자냐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문학을 경향파라 그래. 경향주의, 경향파 하면 딱 20년대라고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그 운수 좋은 날 말고도 그래서 이런 이때 나온 문학 작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부자들의 이제 재산을 탈취하고 불을 지르고 뭐 아니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 우리 1학년 때 저기 한국문학 읽었던 최서해의 홍염이라고 있을 거야. 그것도 어디 우리나라 못 살겠어서 만주 가가지고 더 찢어지게 고생하고 막 부모님 잃고 뭐 하는 편지 형식으로 쓰이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작품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상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문학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국민 문학 운동도 일어났다. 그래서 민요시, 김억과 김소월의 민요시 운동도 있었고, 최남선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시조를 되살리자 뭐 이런 운동들을 했었어.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퇴폐적 낭만주의, 그 다음에 이제 경향 문학에 여러분 나저 이거 한번 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쯤 나올 거야. 우리 오빠의 화로가 이제 오빠가 그 사회주의 운동하다 감옥 갔는데 그 여동생의 입장에서 편지 형식으로 쓴 시가 있는데 내용의 저기보다는 그냥 아 경향시가 이런 거구나. 그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 배워요. 고등학교 때. 경향파시 예술성보다는 이념적인 목적성이 있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작품들은 진달래꽃, 님의 침묵, 국경의 밤도 유명하긴 한데, 얘들아, 이 두 시는 민족주의 경향의 시. 국경의 밤. 다음, 1930년대가 가장 다양한 이제 그, 다양하게, 이렇게, 뭐야, 다양성이 가장 꽃핀 때가 1930년대인데, 30년대는 드디어 이제 시는 현대적인 시 문학에 가까워졌고, 왜 안 넘어가냐? 순수 문학이 등장해. 그러니까 봐봐. 20년대 이제 경향 문학이 된 거지. 그래서 아, 역시 문학은 문학 그 자체로. 문학의 목적은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순수 문학이 등장하고 모더니즘 시가 출현하고 그러니까 이때 30년대가 제일 외울 게 많아. 나중에 이 설명문을 하면 가장 다양한 여러 문학 작품들이 등장해서 하나씩 보면 얘들아 몸에 다 한 것들 보이죠? 모라니 피기까지는 알죠? 지금도 외우라고 하면 외우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김영랑 시인이 얘들아, 그래서도 또 욕을 먹었어, 반대로. 아니, 지금 나락골이 이 꼴인데 무슨 언어의 아름다움이냐, 어? 그 비슷한 이유로 욕먹은 소설가는 김유정이 있어. 김유정 소설도 웃기잖아. 근데 웃긴 게 대수냐,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응? 자, 정주영의 향수 그곳이 차마 꿈에들 이칠리아 있죠. 그래서 전부 시어의 아름다움, 음악성에 집중한 시들. 그 다음에 바다나비 1학년 때 했잖아. 나비 허리에 뭐라고?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모더니즘인데 시에서 모더니즘은 회화성이야. 회화가 이미지, 그림. 시각적 이미지 위주라고 나오죠. 다음 깃발 지금 1학년들 4주차에 외울 건데. 여러분 알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삶의 본질적 문제지. 너네 이 시 해서 알지? 우리 했지? 안 했냐? 야,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 야, 깃발은 바다로 날아가고 싶은데, 깃대에 매여가지고 현실을 벗어날 수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그러잖아.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구조를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삶의 본질적 문제죠.
여러분들 막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현실은 지금 507호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얘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게 삶의 본질적 문제야. 아무도 답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안 했지만 얘들아 이 시들도 유명한 시고 자연 친화적인 시 등이 있다. 그 다음 40년대 아까도 말했지만 광복 전후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40년대 전반기는 일제의 탄압이 최고조였던 때고 일제가 망하고 45년 이후는 얘들아 50년에 6.25가 터지기까지 그 5년을 생각해봐. 얼마나 갈등이 그게 그러니까 왜 갈등했는지 알지 얘들아? 이승만과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이제 공산 사회주의와 여기 뭐야 자유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한 거잖아. 그게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니까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거고 그 얼마나 멍청한 전쟁인지는 선생님 얘기했죠. 외국 사상 때문에 싸운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이 손가락 하나 물론 그 사람들 참전했지만 지네 땅에서 안 하고 우리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 이 분단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결국 광복 직후에 이념적 갈등이 생긴 게 분단으로 이어지는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자, 해가 광복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옛날에 했어. 그래서 이거 옛날에 중일들이 다 배우던 산문시고, 나그네 알지? 구름에 달가듯이, 뭐,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거 다 지금 1학년들이 이번 달에 하는 시다? 여러분도 이번 한 5, 6월쯤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승무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우리는 아직 안 했어. 막 광고에도 이 나빌레라라는 그 이 조지훈 시인이 만든 말을 이 유명해서 한국 사람은 대충 다 알아요. 광고에도 막 나와. 자, 이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하는데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은 왜 청록파라면 하냐면 푸른색하고 녹색이야.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다고 그렇게 그냥 불러요. 옛날엔 이게 뭐 저기 뭐 시험의 단골이었지만 그건 진짜로 한 30, 40년 전 얘기고. 그 다음에 오 윤동주의 서시 이육사의 광야 우리 나중에 이제 광야 외운다. 이육사가 우린 청포도 정도밖에 아마 안 외웠을 건데 윤동주 이육사 그리고 한 명 더 저기 이상화 빼앗긴 드려도 봄은 오는 거 이렇게 세 명을 저항시인이라 해. 근데 국문학에서 저항시인이라고 하면 일제 시로 저항한 사람이야. 이육사는 원래 진짜로 무장 독립운동을 추구한 사람이고 권총을 사격을 진짜 잘했대. 왜냐면 이육사의 전기문도 국어책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알고 있지. 근데 그게 모종의 이유로 이제 좌절이 되면서 그 울분을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걸로 푼 거야. 그러니까 광야도 우리 이제 곧 외우게 될 거고. 근데 윤동주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왜 항의를 하지 못하는 걸 항상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저항 시인의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날이 오면 이 심훈이라는 사람도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인데 그날이 오면은 지금 보면 좀 그러니까 그날이 광복의 날이거든. 근데 그날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연이 총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자기가 자기 가죽을 벗기겠대. 그래서 북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서 치겠다. 이게 일연이고 상상하면 좀 무섭죠. 초대형 거인 생각난다니까. 이 연은 종로에 보신각 있잖아, 얘들아. 그 종을 머리로 헤딩을 해가지고 내 머리는 깨질지언정 기뻐서 여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 후에 혼란기를 표현하고 있는 시가 신석정의 꽃덤불 같은 건데 36년이 지나고 그 36해가 지나갔다 이런 말이 나와. 일제강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36해가 지나갔는데 다시 우러러보는 하늘에 아직도 겨울밤 달이 차다. 이 말은 진정한 광복이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아직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45년 이후 50년 이전에 쓰인 시 중에 대표가 신석정의 꽃덤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광복의 기쁨은 남아있지만 아직 찜찜함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다 할 거야, 얘들아. 그러면 1, 2, 3 해봐.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가 너무 많다는 게 뿌듯하지 않냐? 이제 슬슬 1, 2학년 고생한 효용을 느낄 때임.
보자. 자, 바로 부를게요. 1번, 4 아니고, 1번, 그냥 할게. 주요 안에 불놀이. 2번, 경양파시. 그 다음에 3번은, 어디 갔어? 4번이죠? 여기 있지, 표에. 나중에 외우면 돼. 혹시나 이제, 가는 길, 아니, 먼 후일. 저기 뭐야. 기리고라는, 기리고라는 이제 그런 거에 선생님 영상 잘 안 보는데, 누가 스포할까 봐 미리 보는 게 있거든? 그 배경이 고등학교잖아. 니는 못 보잖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줄거리를 대충. 근데 고등학생들이 수업하는데 김소월 씨 배우고 있더라. 그게 가는 길이 아니라 지난주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산유화일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 배우고 있더라. 자, 보십시오. 화자인 나.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나라고 드러나죠. 주제. 떠난 임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잊지 못함. 자, 시는 이전노라가 항상 그 시의 연의 마지막에 반복되잖아. 근데 3연까지는 그게 반어법인지 몰라. 4연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무슨 말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띡 찾아왔는데 그럼 갑자기 뭐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내 기억이 다 날아가냐?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올 때까지 안 입고 있겠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뭐야? 못 잊는다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반어인 게 사연에서 드러나. 자, 시의 특징은 가정법. 가정법인데 김소월이 가정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여기서는 근데 뭘 가정하냐면 네가 찾아오면. 그러니까 이미 헤어진 상태지. 당신이 나를 찾아오면. 근데 진달래꽃에서 가정을 하지. 거기선 반대로 네가 나를 떠난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타입이라니까.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반어법. 자, 이전 노래의 의미는 마지막에 반어가 되는데 1년부터 반복되어 온 모든 이전 노래는 사실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왜?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라는 말은 잊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사연에서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 시 외울 때 함정이 하나 있잖아. 먼 훗날 당신이 계속 먼 훗날이라고 하는데 제목은 뭐야? 먼 후일이죠. 그래서 막 헷갈리죠. 자, 반어법이 쓰인 또 다른 유명한 시가 있는데 즐거운 편지가 반어법이야. 안 즐겁고 겁나 심각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편지야. 왜? 짝사랑하고 있거든. 얘들아, 상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알지? 범죄도 막 범죄 저기가 되게 스토킹. 근데 즐거운 편지는 사실 심각한 편지고 이 황동규는 또 누구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떤 소설가의 아들이야. 누구게? 여러분 너 황씨 몇 명이나 알겠어요? 누구게? 황순호. 황순호. 황순환 소설가의 아들이고 본캐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근데 부캐가 시인. 그래서 국어책에서 시인으로 나와요. 심지어 이 시는 고등학교 때 쓴 거야. 고등학교 때 누굴 짝사랑했냐? 자주 가던 헌책방의 알바 누나. 진짜로. 근데 이 시를 써놓은 걸 보고 아빠 친구가 이제 집에 놀러 왔다가 추천해서 데뷔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황동규 시인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작품을 볼 건데 이거 봐. 그래서 사소한 게 아니야. 봐봐. 내가 그대를 생각한다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 그치,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봐봐, 지금 밖에 지금 해가 당연히 떠 있을 거고, 바람도 불 거고, 얘들아, 뭐 더울 거고, 우리. 근데 이게 하루라도 안 일어나면? 해가 안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반어야. 그리고 이 사소한 일이지만, 그대가 한없이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이 사소함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뒤에 2연이 또 있어. 여기 1이라고 돼 있지? 2가 있는데 이제 뒤에 생략 듣고 나중에 이거 할 거예요. 3학년 때 아마 하는 것 같아. 이번 주 3학년 저기 수업 저기 내용 들리잖아. 사가래 마을에 내리는 거 하는 것 같아.
알죠? 샤갈이 누군지 알죠, 얘들아? 그거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번 1학년 암송시에 3주차에 넣었는데 니네도 언젠가 하라고 할 수도 있어. 샤갈이라고 하는 순간 땡이야. 탈락시킬 거. 샤갈. 화가죠. 자,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었는데 일단 뭐뭐 하면 이전으로라고 세 번 나오죠. 찾아오면 잊었다. 나무라면 잊었다. 또 나무라도 잊었다. 1, 2, 3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어들 훗날, 당신, 잊었다 같은 시어가 반복돼서 운율이 생기고 3은 뭐 이거는 우리 지난주에 이 김소월 씨 두 편 했잖아. 근데 그때 막 음보가 막 이리저리 배열이 돼 있었지. 근데 얘는 착해. 얘는 그냥 옆으로 1, 2, 3이야. 계속. 계속 1, 2, 3이고 글자 수는 3, 3, 4조인데 얘들아 이게 작년까지 니네는 이제 새 교육과정의 첫 번째 세대잖아. 근데 작년까지는 신반포랑 경원에서 쓴 교과서가 천재노야, 천재노인데, 이게 실려 있어. 1학기인지 2학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로 이제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글자 수는 3, 3, 우린 보통 이제 3, 4조다, 4, 4, 4조다, 7, 5조다 보통 이러잖아. 근데 7, 5가 아니라 3, 3, 4조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다 이제 신반포나 경원에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죠? 실제 글자 수를 세봐도 3, 3, 4.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해서 삼음보를 이루는데 경원 시험 문제 대충격.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진짜. 다음 중 김소월의 위시 먼 후일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정답. 334조입니다. 그래서 다 틀려왔어. 근데 경원에서 왜 그거를 아니, 여기가 2라고. 어? 무척은 여기는 두 글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334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시험에 아마 100점이 없었을 거야. 이걸 맞힌 놈이 있었는데 대신 다른 문제를 틀려가지고 걔네가 지금 아마 고2인가 고3일 건데 나 지금 열받아가지고 야 경원 선생님이 미쳤다고 이거를 그냥 안 알려주고네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는 334조라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고 시험 문제를 냈겠지.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고 학교 수업을 안 들은 거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교훈은 여러분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의 수업을 직접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듣고 선생님들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내신은 얘들아 정말 몇 점 차이로도 등급이 나눠지잖아.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되고 학교 수업에서 딴짓하지 마라. 그럼 이제 학생부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알고 있죠? 자, 본문. 그래서 다 해서 본문은 별로 할 게 없어. 일단 음보 표시 좀 할게. 하나만 할게.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1, 2, 3, 1, 2, 3. 그래서 한 번만 쓸게. 3은 뭐해? 3, 3, 2조. 아니, 3, 3, 4조. 역시 숫자는. 3, 3, 4조. 그리고 이제 먼 날 당신의 가정이지, 가정. 이루어진 일이 아니야.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얘들아, 이거 의인법 아니야. 의인법 지금 잘못했어. 뭔 의인법이야? 의인법은 지우세요. 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나무라는 게 뭔데? 나무라는 거, 뭐라 뭐라 하면, 책망하면, 무척 그리워하다가 지금은 잊었다. 그래도 당신이 이제 계속 뭐라고 하면, 뭐가 믿기지 않아? 나 믿기다 피동. 뭐가 믿기지 않아서? 이별했다는 게, 차였다는 게. 그래서 잊었다. 그러나 대반전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잊었노라. 그래서 반어법. 요 말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여러분 이제 세 문제 날개 풀어보세요. 날개만 풀어보세요. 복태랑 시 한 다음에 이제 시 문제 풀게요.
불러도 되죠? 다, 반복, 온율, 다, 됐지. 다음, 마지막. 첫사랑. 야, 니네 첫사랑 해봄? 해봤냐고. 아니면 뭐, 끝사랑? 벌써? 첫사랑. 첫사랑을 해본 사람이 더 공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 그 첫사랑은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 실패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야? 당연히 처음이니까. 처음엔 다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있죠, 얘들아. 사람 말 많이 만나봐. 연애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 잘한다고. 그 이유가 뭐임?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뭐가 생기니까? 그래, 경험치가 생기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기거나 하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게. 그래서 제재는 눈인데, 눈이 지금 나뭇가지를 대상으로, 이 눈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뭇가지야. 그 나뭇가지에 닿기가 힘들잖아. 왜냐면 옆으로 계속 빗나가면 땅바닥으로 떨어지잖아. 나뭇가지에 내려앉아서 눈꽃을 피우고 싶은 거야. 그 눈꽃이 첫사랑이야. 자, 그래서 화자는 눈꽃을 결국 피워낸 나무에 그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나라고는 안 나오고, 근데 그 눈꽃이 오래가? 얘들아 바람 불어도 날아가고 봄 되면 아니 당장 다음날 해만 떠도 이제 저기 뭐 녹아버릴 수도 있지. 근데 봄이 되니까 그 눈꽃이 있던 자리에 뭐가 폈어? 진짜 꽃. 그게 바로 첫사랑의 상처로 이룬 그 다음 찐사랑이 된다는 거야. 이 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첫사랑을 위한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도 아름다운 것이다. 보자. 1화는 눈꽃을 나뭇가지에 피우기 위해서 눈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 그 사이에 막 흩날리면서 미끄러지고 막, 따그락거리고 막 그래. 그리고 드디어 눈꽃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면 황홀하다 했잖아. 황홀하다. 거기서 이제 황홀에서 갔다가 쓴 게 황올 같은 데더라. 황올은 뭐죠? 그쵸. 황금올. 황홀치킨. 어디지? 그거 어디 거야? 비비큐야? 한 한두 번 먹어본 것 같긴 하다. 그다음에 사연 또 황홀하다 황홀 가가지고. 자, 사연은 봄에 그 눈이 눈꽃을 피웠다 사라진 자리에 봄꽃이 진짜로 피었다. 자, 이 시의 특징은 인간의 삶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비슷한 시로 낙화가 있는데 낙화를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인간의 삶을 자연현상에 빗대었다. 그래서 눈꽃은 첫사랑을 의미하고, 어? 그다음 어디 갔어? 그거야, 그거. 됐어. 그 다음에 넘겨서 봄이 되자 눈꽃은 녹아버렸지만 그 한 번 된 자리에 자, 그럼 된 자리. 얘들아, 화상 입은 자리란 소리잖아. 근데 마음의 화상이겠죠. 그 상처받은 자리에 첫사랑의 아픈 경험에 가장 아름다운 상처 역설법이 보이죠? 아름다운 상처는 뭐다? 그로 인해서 핀 진짜 꽃. 자, 그래서 김소월 앞에 시는 반어였지만 여긴 역설이 나와. 역설이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 모순. 그래서 아름다운 상처는 상처가 어떻게 아름다워? 상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근데 왜 아름다운 상처가 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그 뭐야 값진 결과물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주제가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낸 첫사랑의 의미와 그 이후 도달할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운율은 싸그락싸그락 의성어, 난분분, 난분분, 의태어, 그 다음에 이제 미끄러지다라는 동사 두 번 반복, 이렇게 운율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운율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눈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얘기하고 있잖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시간의 흐름이죠. 왜? 눈 내린 다음에 봄이 왔잖아. 시간의 흐름 이제 겨울 다음 봄이니까. 그치? 1, 2, 3년이 겨울이라면 마지막에 아름다운 상처는 봄에 핀 꽃을 말합니다. 다양한 표현법은 얘들아 근데 의인법도 사실 비유에 들어가거든? 사람의 비유에서 의인법인데 왜 안 내려가?
멈췄어. 그냥 봐, 책으로 봐봐. 자, 눈을 의인화한 거죠. 눈이 나뭇가지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서리법은 이연에 있는데,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이련에 있다, 참. 멈추지 않았으랴. 멈추지 않았겠는가? 서리법, 알면서 물어보는 거. 의성법, 싸그락, 싸그락. 그러면 난분본, 난분본은 의태법이야. 얘들아, 의성어가 쓰이면 의성법이고, 의태어가 쓰이면 의태법이야. 그럼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멈춰 불었어, 화면이. 여러분 그냥 보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이러다 튕겨나가면 안 되는데. 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바로 뭐야? 눈이 사랑하는 대상. 눈이 사랑하는 대상. 눈이 사랑하는 존재. 거기에 꽃을 피운다가 눈꽃이죠. 자, 꽃이 사랑이죠. 이게 뭐여야 돼? 동그라미. 눈꽃. 얘는 사랑. 꽃 한 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겠는가. 끝에 서리법. 그리고 의인법이죠. 그치. 의인법 쓰였죠, 여기. 자, 이제부터 의성법, 의태법 보세요.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맞겠지. 의성법. 난분분, 난분, 얘들아, 분분하다 알지? 분분하다가 막 이렇게 작은 게 막 흩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있잖아. 눈이 좀 막 펑펑 내리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잘하게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자, 그래서 이 세 행은 뭘 의미하고 있다? 눈꽃을 이루기 위한 눈의 노력이죠.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실현에 계속 실패를 하잖아. 실패의 반복이고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근데 또 눈꽃이라는 게 그치, 얘들아. 나뭇가지에 착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 이게 사랑을 이루기가 또 그 나뭇가지에 내려앉았다고 해도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 거. 자,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지교법, 햇솜 같은 마음. 햇솜 같은, 얘들아, 솜이 목화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 해에 역시 제일 처음 나온 솜이 햇솜인 거죠. 햇 과일도 있고, 햇 곡식도 있고, 햇솜도 있었어.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세계죠. 자,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을 했나 봐. 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은유법. 얘들아, 황홀이 바로 눈꽃이죠. 저 황홀한 것을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된 자리에, 얘들아, 가지, 나뭇가지가 그 한 번 됐던 자리가 뭐다? 눈꽃이 피었던 자리겠죠? 그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자, 아름다운 상처는 역설법이고, 근데 얘들아, 상처만 보면, 상처는 은유법이야. 이 상처는 뭘 말해? 진짜 꽃. 눈꽃 말고, 진짜 꽃. 그러니까, 아름다운 상처를 물어보냐에 따라서 달라, 답이. 상처만 가지고는 역설이 될 수가 없죠. 상처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모순이 있어. 아름다운하고 만나야 역설법이 되고, 그냥 이 상처의 원건념은, 아, 봄에 피는 꽃. 그러면 은유법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복태를 봐야겠습니다. 화면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